자, 여러분, 이제 중세 한국사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려예요, 고려. 우리가 이제, 신라까지 다 했죠. 이제 고려로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후삼국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견훤, 그리고 뭐, 궁예, 그리고 뭐 신라 이렇게 해서 후삼국이 형성이 됐고요. 윗동네는 누가 살죠? 발해가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발해를 멸망을 시켰죠? 아직 멸망 안 됐어요. 그죠? 그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책을 딱 보시니까요. 중세국가 성립해서 세계사가 나오죠? 세계사는 반드시 또 기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당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렇죠? 당나라 멸망하니까 그냥 멸망한 다음에 다음 나라가 그대로 옵니까? 아니죠. 분열기를 거치죠. 그래서 5대 19개 분열기를 거치고요. 그 중에서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송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무슨 정책을 내세우냐면 문치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문치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당나라, 수나라, 앞으로 다, 예전 시대의 나라들이 다 뭐 하다가 망했죠? 전쟁하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번성하고 강해지고 안정해지려면, 머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치주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와 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진이 남하해서, 송나라가 좀 깨지는 그런 분위기 볼 수 있죠. 남송시대. 그리고 저쪽에서 몽골족이 등장을 해서 원나라까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통일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가볍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자, 후백제. 그림으로 한번 갈까요? 그림으로 갑시다.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후고구려, 후백제. 자, 여기 신라. 그렇죠? 윗동네는 발해. 자, 거기 지금 박스 하는 겁니다. 자, 후백제가 900년 백제, 후백제 건국하죠. 누가? 궁예가 합니다. 그리고 후고구려, 그 이듬해 901년에 후고구려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국이 계속 싸워요. 발해는 그냥 냅두죠. 어떻게 싸워요? 셋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싸울 때 이게 이제 누구죠? 짱이 왕건인데, 왕건이래요. 궁예인데, 궁예의 오른팔 누구죠? 왕건이에요. 자, 왕건이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거 막 주도를 하고요. 궁예는 이제 왕이니까 적당한 건 이제 왕건 다 시켜요. 그러니까 왕건이 엄청난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후삼국 나올 때 여기 이렇게 나주가 체크가 돼 있고 여기가 후고구려로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누가 확보한 거예요? 왕건이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확보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후고구려의 입장에서 볼 때 왕건이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궁예가 이제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왕건은 신하예요. 근데 궁예가 이제 갑자기 미쳐버리죠. 그래서 내가 부처야 라고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실정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죠?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게 918년에 고려라고 이름을 짓고 왕건이 등극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궁예는 없고. 자, 이런 마당에 왕건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이제 여차저차 얘기하면서 공격도 좀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윗동네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 뭡니까? 이 엄청난 나라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926년에 발해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발해가 멸망을 했어요. 자, 누가 충격에 휩싸입니까? 고려가 휩싸이죠. 왜? 자, 이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입니까? 고구려. 그렇죠? 발해는 역시 고구려. 그러면 말은 안 했지만 형과 동생 같은 나라인데 형이 죽어버린 거죠. 자, 일단 고려 태조 왕건이 뭐합니까? 발해 유민들을 다 포섭을 하죠. 다 포섭을 해놓고 윗동네 지금 누가 살죠? 거란이 살죠. 그러면 거란과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얘들은 쳐죽일 나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왕건은 이제 북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북진하자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래가 걸리죠. 그래서 아래를 도모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막 하면서 야, 투항하려면 투항해. 그랬더니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935년에 신라 경순왕이 투항을 합니다.
결국에 신라가 이제 끝난 거죠. 멸망하는데. 자, 멸망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경순왕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왕건이 신라 경순왕에게 야, 너 그래도 투항했으니까 요건 신라는 없어. 신라는 없고 옛 신라 땅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누굽니까? 후백제 누굽니까? 그 견훤이는 투항을 해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립니다. 뭐가? 견훤이 있는 투항을 하는 게 아니고 후백제는 멸망하는데요. 맞아요. 멸망하는데, 자, 이 견훤이는 애초에 그 뭐 아버지와의 관계 이렇게 있어가지고 투항을 하고요. 그 아들, 견훤이의 아들이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에 멸망을 당하죠. 그게 936년입니다. 936년에 이제 후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고려가 재통일을 한 게 언제입니까? 936년이에요. 936년에 이제 고려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도가 고려, 그리고 여기 거란, 그리고 저쪽에 송, 요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라를 건국했어요. 누가 건국을 했습니까? 왕건이. 그래서 936년에 나라를 재통일을 했죠. 근데 왜 재통일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통일 두 번째죠. 첫 번째 했던 게 어디예요? 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재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려에 건국해서 송악의 도읍을 뒀죠. 919년에. 그러니까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세운 다음 그 이듬해 천도를 해요. 그래서 송악으로 그 수도를 옮깁니다. 자, 아무튼 태조의 정책인데요. 요것은 이제 다들 아시니까 제가 편하게 책으로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 태조의 정책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민생 안정책 있죠. 취민유도예요. 취하는 거죠. 백성, 민, 그렇죠? 백성을 취할 때는 일정한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취민유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백성에게 수탈을 금지하는 거죠. 막 하지 마라. 백성에게 뭔가 세금을 걷거나 노동력을 거두려면 어떤 법도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해라 라는 얘기고요. 조세제도가 합리화돼요. 그래서 세율, 이제 조세제도는 이제 10분의 1, 10%만 이제 걷게 되는 것이고요. 흑창을 설치하는데 이 흑창은 기억을 하셔야죠. 자, 이 흑창은 빈민구제법인데요. 이 흑창은 예전에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흑창은 조금 있다가 의창으로 넘어가죠. 의창으로 넘어가는데 이 흑창에서 의창 이름만 바뀌었는데요. 성종 때 바꿉니다. 그러니까 태조 때까지는 흑창이라고 불렀다가 성종 때 의창으로 넘어가는 것,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빈민구제법에 대한 시험이 나올 때 보통 의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려 성종 이후로 푸시면 돼요. 흑창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가끔 출제가 되니까 흑창은 성종 이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호족 통합책이 있는데요. 회유책. 자, 개국공신 호족 등용하고요. 역분전이 나오는데요. 역분전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제도가 조금씩 나오죠. 고려 이제 중세 이후에는 경제가 좀 어려워져요. 자, 역분전 같은 경우는 신라 있죠. 신라래. 후삼국이죠. 후삼국을 통일시켰죠. 누가? 고려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하는데 공을 세운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을 치하하는데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공을 논하고 상을 주는 것. 자, 이 성격을 가진 게 역분전이에요. 그래서 태조 때 역분전은 농공행산적인 뭡니까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성정책이에요. 성을 준 거예요. 왕씨성을 또 하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족한테 왕씨성을 하사했다라는 건 뭡니까? 왕족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죠, 신하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만 했느냐? 아니죠. 호족들의 견제책이 필요해요. 호족들이 아직도 건재하니까. 그래서 사심관과 기인제도가 있는데 사심관은요. 사심관과 기인제도. 사심관. 자, 사심관은요. 그 지방관을 파견할 때요. 그 고향의 출신지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출신지의 관리를 임명을 해버리면 A라는 마을에 난 A라는 학교를 나왔고 여기에서 학교 다 나왔어요. 그리고 관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있는 사람들과 얘들은 지연이 생기는 거죠. 학연 지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가지고 얘 말을 엄청나게 듣겠죠. 이 사심관제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A라는 놈이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따르겠죠. 그렇죠.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연대 책임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고 기인 제도가 있어요. 기인 제도는 뭐냐면 통일신라 때 제가 그냥 넘어갔죠. 기인 제도는 통일신라 때 상수리 제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일단 지방의 호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혼인 정책을 하죠. 태조가 혼인 정책을 하는데 혼인 정책이 부인이 29명이에요. 29명. 엄청나죠. 그죠? 저도 이때 태어났어야 돼요. 29명. 와, 엄청난데. 자, 이게 여자를 밝혀서 그런 겁니까? 절대 아니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와, 여자를 좋아하나 봐. 이 바보 같은. 그렇죠? 아니죠. 지방 호족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호족 세력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29명이라는 숫자는 일단 지방 호족 세력들, 강한 세력들이 29명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호족들의 딸들을 데리고 온 거니까. 자, 그렇다면 아직도 이렇게 했다 티만 나는 게 29명이니까 티 안 나는 건 더 많겠죠. 기은제도는 뭐냐면 이런 엄청난 호족 세력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호족 세력들이 자식 있죠. 자식들이 나면 일정한 율로 와서 내가 공부시킬게.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클 때까지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호족 세력들은 어떻게 되죠?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 아들이 죽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인질제도죠. 개경에 일정 기간 머물게 했던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고요. 자, 왕권강화책인데요. 정계와 계백요서가 있어요. 그래서 계자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럼 정계, 계자, 계백요서의 계자. 그럼 뭡니까? 계율이에요. 계율은 뭐예요? 관리 지침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들에게 내리는 관리 지침서, 그래서 정계와 계백요서. 그리고 훈요 10조예요. 훈요 10조는 뭐냐면 내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어떤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훈요 10조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 숭불 정책, 고려는 불교 국가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북진 정책, 거라는 금수의 나라니. 그렇죠? 제들을 쳐야 된다. 정벌 해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북진을 위해서 서경을 또 중시해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후대의 간신이 불교 행사에 가감을 거니치 못하게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등회하고 팔관회를 굉장히 융성시켰고요. 그렇죠? 이걸 확대시켰어요. 만약에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불교 국가니까. 그리고 뭐 풍수지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북진 정책 보면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거 나오죠. 이 만부교 사건이 있어요. 942년에 있었는데요. 만부교 사건은 뭐냐면 자, 이 거란이 이 고려 조금 이따 또 할 건데 자, 거란은 고려하고 친합니까? 안 친하죠. 절대 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형을 죽인 나라니까 싫어요. 근데 거란은 어디 가야죠? 송나라를 쳐야 돼요. 그렇죠? 왜? 거란, 이 북방의 유목민들은 항상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기 원했기 때문에 거란 같은 경우는 송나라를 치고 싶지 고려를 치고 싶지 않아요. 이 조만한 나라 먹어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란의 목적은 송나라였어요. 송나라인데 고려와 송나라는 친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치게 되면 고려가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란은 계속해서 고려하고 친하자라는 제의를 해와요. 거기에서 이제 낙타 50피를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때 왕이 누구죠? 왕건이에요. 왕건은 치를 떨죠. 거란이라면 치를 떨어요. 훈요 10조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거란은 뭐다? 짐승의 나라, 금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낙타 50피를 줘요. 그러니까 왕건이가 그래 갖고 와. 그래서 낙타를 챙깁니다. 챙기고 어디? 만부교 다리 밑에다가 가둬요. 낙타 50마리를 가둬놓고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 낙타를 아사시켜요. 다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란의 왕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딴 나라에서 보면 웃음거리죠. 이걸 지금 줘가지고 얘들은 갖지도 않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렸다. 그러면 니들은 친하기 싫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란과 고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거란은 조금 있다가
고려에 뭡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침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942년에 만부교 사건이 있었고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래서 여기 예전에 자, 국경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올라갑니다. 청천강에서 원산만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근세평가만 한 번에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태조가요. 태조가 문제가 하나 있죠. 태조의 문제가 뭡니까? 태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인이 29명이라고 했죠. 그럼 자식은 3명씩만 낳았어도 3, 9, 27, 3, 2, 뭐 80명. 그러면 자식만 아들만 90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태조 이후에 아들내미들은 장난이에요. 왕자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자들이 난을 펴요. 왕자의 난 엄청나요. 그러니까 태조 이후에 해종과 정종 들어보셨습니까? 고려의 해종과 정종. 거의 뭐 교과서에도 그 한 줄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광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태조 다음에 광종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암기를 합니까? 보세요. 해종 다음에 태조 다음에 해종, 정종 뭐 했겠어요? 아들내미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엄청난 권력 다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왕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권은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광종이 등장을 했을 때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종이 나오면 무조건 왕권 강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대표적인 게 태조. 자, 태조의 태조 그리고 해종이 있는데 왕규가 있어요. 자, 이 왕규라는 사람은 왕씨성을 가졌죠. 다시 얘기하면 딸내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딸내미 줬고 해종한테도 딸내미를 줬어요. 자, 그리고 태조가 없고 해종이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왕규가 자, 이제 엄청나죠.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외손자, 광주원군이라는 외손자가 있는데 외손자를 왕을 시키려고 난을 일으킨 사건이 왕규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왕의 장인이 난을 일으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해종과 정종 때는 왕권이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딱 나오는 것이 광종이죠. 광종은 매우 중요하죠. 시험에 계속 나오죠. 시험 항상 나와요. 태조보다 더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광종이죠. 뭐 이제 4회 시험을 보잖아요. 1년에 4회 시험 보면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항상 출제가 되는 게 광종이에요. 자, 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셔야죠. 노비항건법이에요. 자, 노비항건법은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를 통일했단 말이죠. 그럼 뭐를 했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긴 자, 승자에게는 상이 오고 패자는 다 그냥 뺏기겠죠. 다시 얘기하면 전쟁 노비들이 굉장히 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노비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양인이거나 어느 정도의 장군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전쟁을 지면서 다 노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가 전쟁이 끝나면 노비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전쟁 노비가. 광종은 그걸 딱 보고 이제 이 노비를 가리자. 그래서 문서 갖고 와. 그래서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그 양인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다시 풀어줘요. 그러니까 양인들은 그냥 뭐 자기 생명의 은인이 광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양인이 되면 노비는 내지 않은 무엇?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노비가 많았을 때는 국가의 재정 상태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양인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이 노비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양인으로 올려놓으니까 얘들이 세금을 그냥 꾸준히 내죠. 왜? 내가 예전에는 사람 그 대우를 못 받았는데 광종 덕분으로 내가 사람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광종이 세금을 내래. 무조건 갖다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확보되는 것이고 일종의 왕권 강화죠. 그렇죠? 노비 안건법 하면 왕권 강합니다. 자, 이게 또 문제가 좀 이따 생겨요. 자, 과거제 봅시다. 과거제는 쌍기가 건의를 해요. 쌍기가 과거를 건의를 합니다. 이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가 필요하다. 뭐냐? 과거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행을 하죠. 광종 때 이제 시행을 하는 그 과거제가 이제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권이 광종이 등극을 하는 순간에 왕권이 강했겠습니까? 아니죠. 왕권이 약해요. 막 온갖 외척이 그냥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요. 관리 등용제, 과거제를 만들고, 그러면 과거제를
봤을 때 왕이 또 뽑잖아요. 그렇죠? 왕의 편들을 많이 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척들은 처지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그 공신들이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연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고요. 자, 백관 공복제 있죠? 지배층의 위계 질서 확립. 그래서 자색, 단색, 비색, 녹색. 그러면 예전에 이제 골품제 있죠? 골품제에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골품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안 드렸어요.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자색이고 비색이고 청색이고 황색인데 자비청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요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백관공복제 지금 이제 광종하고 있습니다. 자색, 단색, 비색, 녹색. 그래서 색깔만 봐도 그 관리의 그 직급을 알 수 있으니까 위계 질서가 확립이 됐다라는 것이고 기타를 보면요. 공신이나 호족 세력은 숙청을 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칭제 건원. 나는 황제다. 라고 칭제 건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광덕이나 준풍. 그러니까 칭제 건원은 다 아시잖아요. 칭하다. 황제를 칭하고 건, 원, 연호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칭제 건원. 광덕, 준풍 이렇게 나오면 광종이구나. 그리고 주현 공부법이 있어요. 이거 주현 공부법인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공부법입니까? 라고 하는데 주와 현 있죠? 주와 현 단위로 공무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법이지 공부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와 현 단위로 공무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국가재정 확충책이죠. 자, 경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종인데요. 경종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에 누락된 경우가 많아요. 해종과 정종처럼 경종은 시전 전식과. 그러니까 전식과가 3개가 있어요. 시정. 맨 처음에 이제 전식과를 시행을 했다.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줘요.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줘서 이 시지와 전지를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 전식과라고 하죠. 일종의 관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식과 제도가 경종부터 시작되었구나.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거 모르시면요. 나중에 이제 골치 아파져요. 전식과가 언제부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경제편에 넣어야 되지만 정치편에 한 번 더 넣습니다. 자, 성종의 유교정치 말할 거 없죠.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유교정치에 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성종 딱 하면 성종이 이제 등극을 해서 이제 관리들에게 대신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필 건데 니들이 어떤 정치의 개혁안이나 이런 것 좀 올려봐라. 그래서 쫙 올려요. 쫙 올리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최승로 거였어요.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 중에 유교 정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유교 정치를 채택했다. 똑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유교 진흥, 불교 행사.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좀 이게 시험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노량진 의원 EBS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고 노량진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이 불교 행사 연등회 8관에 있죠. 성종은 최승로의 유교 정치에서 연등회와 8관회. 자, 요게 나라의 해악이다 이거죠. 연등회와 8관회는 엄청나다 이거죠. 불교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행사예요. 일종의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있죠? 크리스마스예요. 불교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연등회 8관회. 근데 성대하게 치러져요. 국가 그냥 다 쉬고 다 놀아야 되고 술 퍼마시고 막 놀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놀아야 돼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게 연등회와 8관회예요. 그러니까 최승로가 요거부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자제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성종이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아까 태조가 얘기했었던 후뇨 10조에 딱 걸리죠. 뭡니까? 태조 입장에서 보면 이 최승로는요. 뭐가 되죠? 간신이 돼요. 나쁜 놈이죠. 왜? 연등회 8관에 대해서 가감을 건의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최승로는 했어요. 근데 이 가감을 건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조 입장에서 보면 최승로는 간신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출제자분들이 이거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나오겠죠. 자, 이 최승로가 이 최승로가 이것만 했느냐? 아니에요. 5대 왕. 역대 5대 왕. 그래서 태, 해, 정, 광, 경종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이니까 지금 성종 때니까 역대 5대 왕의 치적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5대 왕에 대한 치적은 한 5년 전까지는 이거 시험에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5대 왕에 대한 치적인데 웬만하면 다 좋게 써놨어요. 좋아 막 좋게 써놨는데 광종 부분에 가서는 이상하게 광종은 조금 평가절하를 해놨어요. 그래서 과거제라든가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거 과거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써놨고요. 최승로가 5대 왕의 업적에 노비안건법 이래가지고 막 국가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써놓고요. 그래서 광종에 대해서만 약간 평가절하가 돼 있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정치체제가 정비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든 게 다 있죠. 지방관 파견했죠. 향리제도를 마련했고 국자감도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를 했고요. 경학의학 박사도 파견을 했고 이성육부제 바로 할 거예요. 이성육부제도 정비를 했고요. 12목의 목사 그러니까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육주를 설치했는데 이 강동육주는 조금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거란의 1차 침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자, 사회시설 정비했죠? 의창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뭐였다고요? 흑창. 그렇죠?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였고요. 화폐 발행했습니다. 이 화폐에 대해서도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화폐는 제가 한꺼번에 몰아놨어요. 경제편에서 그때 하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노비환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이 노비안건법은 많이 알아요. 근데 노비환천법 나오면 이게 뭔가 그러는데 말 그대로요. 노비를 노비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했죠. 전쟁 노비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양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죠. 사회 질서가 엉망이 돼요. 왜냐면 내가 갑돌이의 원래 노비였어요. 근데 쟤랑 원래 나랑 신분이 같았거든요. 내가 이제 광종 때문에 신분이 상승이 됐어요. 그랬더니 동급이잖아요. 그래놓고 두드러 패는 거죠. 가서. 네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막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고 그리고 막 가서 막 뭐 여러 가지 일들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국가 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성종이 안 되겠다. 자, 그 갖고 와봐. 그래서 갖고 와서 야 얘는 지금 이렇게 돼서 완전 포악스럽게 변했으니까 다시 노비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노비 환천법입니다.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왕권 견제기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성육부 지금 제도를 하면서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성육부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책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를. 제가 이제 그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성육부. 일단은 이성육부는 제도를 모방한 거죠. 자, 왕이 있고요. 자, 왕 밑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책에 그대로 있죠? 그렇죠? 식목도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특수기구고요. 왕 밑에 직속 특수기관이고요. 원래 왕 밑에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있고 그리고 상서성이 있어요. 원래 이게 이성이에요. 그렇죠? 성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이 상서성 밑에는 육부가 있어요. 좀 이따 할 거고요. 상서성 밑에는 육부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중추원이 있어요. 중추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 그리고 어사대, 그리고 삼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춘추관. 춘추관이야 뭐 의미가 별로 여기에선 중요하지 않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병, 호, 형, 예, 공 해서 부가 6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성 육부제도. 이게 근간이에요. 이게 근간이고요. 자, 여기에서 중서문화성에서는 누가 있냐면 제신과 낭사가 있죠. 책에 있는 것처럼 제신과 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제신, 중서문화성은 뭐 하냐면 국가의 최고 기구로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신이 뭐 하냐면 2품 이상의 관리예요. 2품 이상. 굉장히 높은 관리죠. 2품 이상의 관리들이 모여서 국가의 정책, 국가 정책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2품 이상이고요. 국가 정책 논의. 그리고 낭사는 뭐냐면요. 3품 이하예요. 약간 좀 낮죠? 좀 낮은데 위에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기구인데요. 3품 이하인데 뭘 하냐면요. 왕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거나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가지를 그냥 대놓고 사는 거죠. 그렇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무조건 얘기하는 거죠. 목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조금 이제 풍계는 얘들보다 낮을지 몰라도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 그렇죠? 힘이 있는 기구고요. 자, 상서성은 이제 집행기관이에요. 집행. 그래서 나라 일을 집행하는 거죠. 여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부에서는 뭐 문관의 인사를 담당한 거나 이제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거나 호구, 그래서 세금 내거나 법률이나 뭐 이런 거 재판을 한다거나, 그리고 요 예는 뭐 예절, 그래서 예절 국가의 의례라든가 아니면 또 뭡니까 그 외교 이런 거 담당했고요. 자, 이 공은 이 이외 나머지 거, 그렇죠? 그래서 공사 짓는 거, 그렇죠? 건물 짓거나 뭐 이런 것들, 토목 건축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추원 같은 경우는요, 중추원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추밀이고요. 하나는 이제 승선입니다. 추밀은 2품 이상이에요. 2품 이상이고 승선은 3품 이하인데요. 추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군사기밀을 담당합니다. 2품 이상이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기밀을 담당을 했어요. 이 고려만 해도요, 전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전쟁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군사기밀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 승선 같은 경우는 3품 이하인데요, 왕명출납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왕의 비서예요. 그렇죠? 왕의 비서. 그래서 왕이 뭐 잠자다가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럼 들어와가지고 야 적어봐, 그럼 적어서 내일 아침에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가 대신 얘기해야 돼, 이런 게 승선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죠. 자, 어사대는 말 그대로 암행어사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딱 오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 3사 같은 경우는 곡식이나 화폐 이런 국가 재정 상태 있죠? 이런 것들 회계 담당했던 거예요. 회계, 곡식이나 화폐 출납, 단순한 그런 것들을 담당했고요. 춘추관은 역사 편찬을 했습니다. 역사 편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왜 이걸 다 써놨을까요? 그죠? 요 도병마사는 뭐 하는 데일까요? 식목도감은 뭐 하는 데일까요? 자, 이 도병마사는요, 국방을 담당했어요. 식목도감은요, 국가의 법이나 규칙을 담당했어요. 제정하는 것. 그러면 얘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어요. 얘들은 임시기관이에요. 그래서 임시기관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급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런데 법이나 국가의 그 중대사, 전쟁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데 가벼운 애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에 재신, 2품 이상의 재신과 이 2품 이상의 추밀, 얘들이 모여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름하여 얘들이 제추기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품 이상의 애들이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요. 얘들은 국가 최고 기구죠.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렇죠? 최고 기구, 최고 의결 기관이고요. 그리고 왕권을 견제하죠. 왕권을 견제할 수 있어요. 왕이 뭐 이상한 거 하면 아닌된다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높으니까 품계가. 그리고 얘들 2품 이상이라고 하지만 얘들은 원래 뭡니까? 귀족이죠. 그러니까 귀족 집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귀족의 문벌 귀족의 귀족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귀족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였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어떤 기구다? 제일 중요한 독자적인 기구다. 자, 이렇게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왕권을 보필하는 게 아니고 왕권을 견제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병마사는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얘 분명히 임시기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조금 있으면 도평의사사로 가요. 한 단계 격화된 것 같아요. 도병마사에서 도평의사사로 격화돼요. 언제 격화되냐면 원나라 간섭기 때 격화되고요. 그리고 도평의사사는 이때 국가의 최고 기구로 변합니다. 원나라 간섭기 때 도병마사에서 도평의사, 요거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도병마사 얘기가 나오면 원간섭기 이전이고요. 도평의사사 얘기가 나오면 원간섭기 이후예요. 그렇죠? 요것도 아셔야 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고려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성문화성은 아까 제가 안 드렸는데 요게 짱은 문화시중입니다.
문화시중은 장관이에요. 그렇죠? 문화시중이 중서문화성의 짱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시중 얘기가 나오면 아, 중서문화성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조선과 비교를 해볼까요? 상서성. 육부를 담당하죠. 조선에는 육조예요. 자, 의정부죠. 그렇죠? 조선에는 의정부입니다. 같아요. 의정부와 하는 하는 일이 같죠. 그래서 고려의 상서성은 조선의 의정부와 하는 일이 비슷하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승선 있죠. 예, 승선. 승선 뭐 하는 애들이라고요? 왕명출납이죠. 왕명출납. 그래서 왕의 비서기군인데요. 자, 조선의 뭡니까? 승정원. 승정원과 같은 기구였습니다. 그죠? 자, 어사대 조선에 있었습니까? 아, 있었어요. 조선의 사헌부죠. 사헌부.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있었습니다. 그죠? 삼사. 삼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고려에서는 곡식과 출납 이런 회계를 담당했지만 조선에 가면 엄청나게 변하죠. 그렇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해서 이걸 삼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왕권 견제기구였어요. 하는 일 자체가 틀려요. 삼사. 이름은 똑같아요. 조선의 삼사인데 하는 일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권력을 행사했고요. 됐습니다. 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조선이래. 고려에 대간제도가 있습니다. 대간제도예요. 대간제도는요, 서경, 그리고 봉박, 뭐 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뭐죠?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고려 시대에는 대간제도라고 해서 똑같은 말로 대성이라고 있어요. 대성. 뭐 가수 아니에요. 자, 대성에 보면 자, 이 대성은요. 어사대. 그렇죠? 그리고 요건 중서문화성. 그렇죠? 어사대 중서문화성.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까요? 자, 이쪽에서 중서문화성에 이 사람들 뭐 한다고 그랬죠? 왕에게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리고 또 관리를 감찰할 수 있는 어사대. 얘들은요. 이걸 가졌어요. 그래서 대성이라고도 하고요. 이 대간제도라고 합니다. 이 서경 같은 경우는요. 왕이 그 관리를 뽑죠. 관리를 뽑을 때 왕이 그냥 아무나 딱 해서 너 이 직급에서 일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딱딱 맞아가지고 관리를 임명을 해요. 그럴 때 이 서경권을 가진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막 뽑으면 어떻게 해요? IQ가 막 60인데 막 상품에 막 관리에 놔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서경권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봉박. 봉박은요, 뭐냐면 왕이 잘못된 그 명령을 하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폐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명이 잘못됐을 때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얘한테 안 거치면 명령이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럼 명령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또 돌아가요. 그렇다고 얘 죽일 수 있냐? 안 돼요. 죽일 수 없어요. 얘들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렇죠? 간쟁은 뭡니까? 간쟁은 뭡니까? 그 왕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폈을 때 비판을 해요. 자, 봐라. 왕이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냐? 왕이 이거 잘못했다. 고치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얘들 목이 항상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요게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시험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방행정구역을 갈게요. 지방행정구역.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려고요. 자, 이게 고려예요. 고려인데 여기가 동계로 돼 있고요. 자, 여기가 서해도. 서해도, 양광도, 교주도, 전라도, 경상도. 자, 볼까요?
이게 기본적인 그 고려의 지방 통치 체제인데요. 자, 요거 개가 몇 개죠? 양개죠. 2개죠. 양개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 도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5도라고 합니다. 자, 5도 양개가 기본적인 편제예요. 고려시대 때는 5도 양개가 기본적인 편제고요. 자, 양개는 딱 봐도 여기에 조금 이따 하겠지만 거란이, 여기는 여진이 이렇게 막 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왜구가 있죠. 왜구가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일로 올 수 있고 방비해야죠. 방비하는 역할을 했죠. 다시 얘기하면 군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좀 불안한 땅, 여기가 양계 땅이고요. 자, 여기는 좀 안정적이죠. 왜? 중국과도 친해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렇죠. 자, 양계는 그래서 군사 요충지에 무엇을 놨냐면요. 진을 놨어요. 군사 요충지에 진을 놨고요. 5도에는 주와 군과 현을 놨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뭐냐면 이거예요.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나오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요. 주, 군, 현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요. 지방관을 양계는 병마사를 파견했어요. 병마사를 파견했고요. 자,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찰사인데 조선에는 관찰사,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안찰사, 관찰사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안찰사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속현이라는 게 있고 주현이라는 게 있어요. 주현 그리고 속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현과 속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주현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됐어요. 속현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현이 주현보다 더 많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자,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라는 표현이 요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된 건 조선시대에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행정구역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특수행정구역에는 향, 부곡, 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많이 들어봤죠? 향과 부곡은 자, 농업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했고요. 소는 수공업을 담당하게 했어요. 자, 얘들의 원칙적인 그 신분은 양인입니다. 그런데 대우 자체가 양인보다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일반 저 군현 있죠? 걔들보다 세금을 더 내고요. 그리고 세금을 더 내고요.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천시 받았다는 거예요. 수공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열받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공주 명학소의 난이에요. 들어봤죠? 공주 명학 소해난, 소해난이잖아요. 명학소. 공주 명학 소해난, 소해난. 그렇죠? 왜 우리는 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해서 일어난 것이 공주 명학 소해난이에요. 자, 이제 군사 조직을 갈까요? 군사 조직. 군사 조직 또 책을 보시면 자, 중앙군이 2군 6기죠. 2군 6기. 그래서 2군은 친위부대, 6기는 수도 경비. 특징은 뭐 됐고요. 지방군 볼까요?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어요. 자, 여기로 오세요.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죠?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진군과 주현군이에요. 그러니까 주진군은 양계에 배치를 했고 주현군은 5도에 배치했어요. 지방군이에요. 그렇죠? 간단해요. 자, 특수군이 있는데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광군으로 막았고요.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별무반을 편성해서 막았고요. 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삼별초로 막았습니다. 그렇죠? 관리 임용제도인데요. 과거제도죠. 과거제도. 과거제도. 고려의 과거제도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일단 문과가 있어요. 문과에 뭐가 있냐면요. 재술과와 명경과가 있어요.
자, 재술과는 어떤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이죠. 그렇죠? 논술 시험. 그래서 한학, 한문학이나 정책 같은 걸 시험을 봤고요. 명경과는 뭐냐면 유교 경전 시험이에요. 유교 경전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잡과가 있어요. 잡과는 이제 기술관을 뽑는 거죠. 그렇죠? 기술관을 뽑았고요. 그리고 승과가 있었어요. 승려가 되는 시험이죠. 승과가 있었어요. 이 승과도 시험 보고 뽑았죠. 승려를. 왜 그랬을까요?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승려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 응시가 중요한데요. 문과 누가 봤을까요? 귀족 혹은 향리. 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잡과 같은 경우는요. 백정 농민이. 와, 그렇죠? 이게 또 나옵니다. 농민. 자, 고려시대 때 농민은 백정이었어요. 그렇죠? 백정 농민이에요. 조선시대의 백정은 천민이지만 고려시대 때 농민은 백정입니다. 양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으니 뭐가 없습니까? 무과가 없죠. 무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를 천시하게 돼요. 이 이유는 바로 또 수업을 할 거고요. 무과 천시 당합니다. 그래서 문신만 대우를 받고 무신은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과거만 있었느냐? 아니죠. 뭐가 또 있었죠? 음서제도가 있었죠. 자, 음서제도.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5품 이상. 자,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관리면 그냥 아들도 자연스럽게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제도가 음서제도예요. 자, 그런데 2품 이상이 있어요. 이게 조선 가면 축소됩니다. 그렇죠? 조선에는 음서제도가 있었는데 2품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 5품 이상이니까 굉장히 많았고 조선에는 약간 축소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문벌귀족 사회 갈까요? 문벌귀족 사회. 자, 그 표 있죠? 그 표는 사회편에서 할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문벌귀족 사회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문벌귀족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고려 초기로 갈까요? 고려 초로 가면, 육두품과 또 누가 있습니까? 지방호족이 있었어요. 그쵸? 자, 이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하니 그것을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언제 그러냐면 성종 때부터 하나의 문벌로 굳어져 갑니다. 그렇죠?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종 이후에 문벌귀족이 형성이 되고요. 자, 문벌귀족 사회. 그러면 이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겠죠? 문벌귀족 사회. 그래서 얘들은 왕실의 외척이라든가,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있어요? 귀족이다 보니까 음서 있죠? 음서 있고요. 그러니까 대를 거쳐가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고요. 공음전 이런 것도 있고요. 막 혜택을 막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몇 년 하다 보니까 썩죠. 그러겠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되게 웃겨요. 역사라는 게 되게 웃겨요. 얘들은 분명히 신라 때 이런 게 싫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뒤집었는데 이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권력이란 게 그런 겁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신진사대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 문벌귀족도 파가 갈려요. 한쪽은 이런 세력이 있고 또 한쪽은 신진 세력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또 강화하자 이런 세력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문벌귀족은 대부분 어떻다? 지금 외척이고 음서 그리고 관직을 독점하면서 하나의 자기들만의 특권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암울해지고 있어요. 그죠? 암울해지고 있어요. 믿었던 얘들이 이러고 있다. 자, 이 대표적인 게 거기에 보면 문벌귀족사회의 동요 나오죠? 문벌귀족사회의 동요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금의 4대 요구 수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책에 없는 건데 저는 썼습니다. 그렇죠? 제 책에는 다 여기 있습니다. 맨 먼저 이자겸의 난 하기 전에 직전에 금의 4대 요구 수락이라고 써놨습니다. 왜? 이걸 써놔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아무튼 금의 4대 요구를 수락을 하는데요. 요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이자겸이 누구냐 이거죠. 자,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경원 이씨의 가게도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겨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아니군요. 저 단원 마무리에 그림 나오는데 경원 이씨의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예종이 있어요. 자, 예종에게 딸을 줘요. 자, 예종의 아들내미 인종. 인종에게 또 딸을 줘요. 엉망진창이죠. 자, 인종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자겸이에요. 왜? 자, 이자겸은 장인이죠. 장인이면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예요. 장인이면서 할아버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같은 경우는 이자겸이 굉장히 무섭고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자겸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누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이자겸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자겸 같은 경우가 이자겸의 난 갈까요? 이자겸의 난 가기 전에 1번부터 해결을 보고 갑시다. 이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자겸이 이런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북방에서 여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자, 여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고려에 뭘 얘기하냐면 4대. 자, 우리나라를 니네 그 아버지의 나라로 섬겨라. 4대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려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왜? 여진이라는 애들은 여진의 조상은 누굽니까? 말갈이에요. 뭐 물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말갈, 물길, 여진. 그렇죠? 여진이 조금 이따 금이라고 바꾸는데 아무튼 말갈족이 나오죠. 말갈족은 우리의 지배를 한때 받았던 민족이에요. 발해 말갈 지배했었어요. 그렇죠? 야, 말갈을 지배했던 이 민족, 니네 한때 지배했던 민족을 거꾸로 우리가 피지배를 당해야 되냐, 지배를 당해야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를 막 하는데 이때 정치의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이었어요. 이자겸이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여진과 전쟁을 해서 남는 게 있습니까? 없죠. 남는 거 없어요.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지면 자기의 권세를 다 뺏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진 애들이 4대를 해라라고 했을 때 어처구니 없이 수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금과의 4대이고 1125년에 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었던 새로운 여러 그 신진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겸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해 1126년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그래서 인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자기 딸내미가 인종 그건데 그러면 자기가 해버리면 얘 이렇게 만약에 실패하면 딸내미 죽는데 엉망진창인데 합니다. 자, 아무튼 이자겸이 이렇게 난을 피는데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척준경이 있죠. 척준경. 그리고 여기 인종은 이제 항상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자겸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난을 일으켰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무슨 제도가 있었다고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 제도를 본 신진 관료 중에 최사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사전 신진 관료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인종이 고민하니까 인종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종이 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최사전이 이자겸한테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척준경한테 갑니다. 척준경은 누구냐? 이자겸의 오른팔로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양대산맥이. 근데 이제 이자겸이 그 주군이고 척준경은 오른팔인데 최사전이 갑니다. 야, 너 지금 난을 일으켜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냐? 네가 만약에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너는 뭐가 되겠어? 내가 볼 땐 넌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꼬드겨요. 척준경은 이제 귀가 팔랑귀예요. 노비하고 싸움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팔랑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사전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인종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너 알고 있어. 만약에 잘못되면 넌 죽어. 어찌 됐건 넌 죽게 돼 있어. 척준경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이 최사전이 거기에서 제의를 합니다. 내가 우리 왕한테 얘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자겸을 없애면 너는 한 자리 하게 될 거다. 예전에 있는 거 다 없애기로 했어. 얘기 안 하기로 했어. 척준경이 오케이 해서 결국에 이자겸을 죽입니다. 허무하게 끝나요. 자, 이자겸을 죽인 다음에 최사전이 죽이느냐? 아니에요. 인종이 척준경한테 한 자리를 줍니다. 한 자리를 내주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최사전이 인종이 이렇게 해서
예전에 너 예전에 이랬잖아. 그래서 없애버려요. 결국에 이거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 이자겸의 난인데요. 자, 이자겸의 난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죠? 이 문벌 귀족이 썩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벌 귀족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거기 책의 표현에 보면 문벌 귀족이 1125년에 이거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진과 4대를 맺어버리고 그리고 이자겸의 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이었다. 문벌 귀족이 썩었다라는 모습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부터 이제 전쟁사로 들어갑니다. 전쟁사로.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